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법과 연결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나무늘변 뉴스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 이슈입니다. 월요일 이슈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장인과 함께 짐을 찾으러 온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현장은 응급처치를 했던 심장 제수동기 등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 A씨와 피해자는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짐을 찾으러 A씨와 살던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살인죄라고 해서 다 같은 살인죄가 아니죠.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양한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어떤 너그러우신 그런 A 판사한테 가면은 형을 낮게 받고, 호랑이 같은 그런 B 판사한테 가면은 형을 세게 받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인데, 워낙 범행 수법이 잔혹해서 가중되어서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이슈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공개 수배됐던 전자발찌 성범죄자 마창진이 검거됐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6일 밤 전남 장흥군 토요시장 골목에서 홀로 걸어가던 성범죄 전과자 50살 마창진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저항 없이 붙잡힌 마창진은 검거된 뒤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이나 상습 강력범들에게 부착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해서 추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마 마창진도 그런 생각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 같은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겠죠. 이제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전자발찌 없이 구치소 안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이슈입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 그리고 김용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에 나선 것인데요.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포를 거부하면서 10시간 가까이 대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충돌은 의도된 것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받아서 직접 잡으러 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계속 경찰에 안 나오는데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게 오히려 특혜죠. 그리고 이거를 강용석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로세로 연구소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치고 몸싸움하고 결국 끌려나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 켜고 생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체포당하는 것도 컨텐츠로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는 방송을 하니까 경찰이 탄압을 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순식간에 그날 뉴스를 점령하면서 이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슈퍼챗, 후원,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이 유튜버들의 계획에 불필요한 경찰력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목요일 이슈입니다. 학폭 폭로로 촉발된 현주엽과 후배 측의 갈등이 팽팽합니다. 8일 수요일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성매매 피해자들과 다른 학폭 피해자들 간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주엽이 휘문고 전국체전 당시 광주시 황금동 사창가로 후배들 데려가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이 중 1년 후배인 B씨가 성병에 걸렸다 라면서 B씨가 또 다른 학폭 피해자인 C씨의 어머니, 누나와 함께 통화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피해자 C씨는 현주엽의 휘문고 고려대 농구부 후배였지만 현재는 농구를 하지 않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런 유명인들의 학폭 미투 관련 영상은 제가 예전에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폭로한 게 맞다면은 명예훼손 처벌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현주엽 선수가 결백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학폭을 당했다고 하는 그 분들께서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현주엽 선수가 지금 몇 살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된 거라서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주엽 선수 말대로라면은 그런 일 없었다인데 어떻게 없는 일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수십 년 전의 일을 꺼내면서 폭로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현주엽 선수의 피해는 지금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이니까 폭로에 거짓이 없다는 것, 과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명예훼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면서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2주 만에 저희 아버지의 심장이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했고 나흘 뒤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다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까지 받았는데 이달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쓰러졌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쇼크 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죠. 만일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의료소송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우선 국내에 있는 의료 감정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이런 위험한 약을 만든 제약사의 책임인지, 이 약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접종을 하게 만든 국가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은 환자에 따라서 이 부작용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주사를 놓은 의사의 책임인지 모두 불분명해요. 부작용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주사를 맞은 거 아니냐, 회피 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였다 라고 하면서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9월 둘째 주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수해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른 이슈로 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